왜 그는 70년째 붙이지도 못할 편지 한 장을 품고 매년 같은 버스에 오르는 걸까요? 노인은 매년 8월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는다. 포항으로 가는 완행버스 창가 두 번째 자리.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몸은 늘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간다. 버스 기사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누군가는 기다림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 놓아도 되지 않겠냐고 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오래된 편지 한 장을 확인할 뿐이었다. 편지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전쟁터에서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 편지는 단 한 번도 우체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70년 전에도 그는 길 위에 있었다. 다만 그때는 버스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피난길이었고 주름진 손 대신 아직 어린 소년의 손이었다. 그 손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손이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그 손은 그의 손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그 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어른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세상은 변했고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름 하나가 있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는 매년 같은 길을 간다. 그리고 오늘도 보내지 못한 편지를 품고 버스에 오른다. 한 사람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약속. 그리고 7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한마디. 지금부터 그 편지가 왜 아직도 붙여지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서울 종로 좁은 골목 안쪽 기와집.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마당 한쪽 수도가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렸다. 한수호는 세숫대야에 얼굴을 담갔다가 들어 올리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찬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수연아, 학교 늦는다. 수호가 마루 쪽을 향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연. 그제야 방문이 벌컥 열렸다. 수연이 저고리 고름도 채 매지 못한 채 뛰어나왔다. 한쪽 발에만 검정 고무신을 꿰시는 채였다. 머리카락은 반쯤 헝클어진 채였고 손에는 어제 벗어둔 양말이 그대로 들려 있었다. 아이 참 오빠가 더 늦게 일어났으면서. 내가 언제? 어제도 그러더니. 어제는 네가 내 도시락을 몰래 먹어서 늦은 거지. 그건 한 입만 먹은 거야.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게 생겼단 말이야. 한 입이 반 토막이었잖아. 두 사람은 그렇게 아침부터 티격태격했다. 그 다툼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익숙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마당 한켠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수연은 마루 기둥에 기대어 겨우 나머지 신발을 꿰신었고 수호는 그런 동생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때의 수호는 알지 못했다. 훗날 자신이 가장 돌아가고 싶어하는 순간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아침이 될 것이라는 걸. 수연은 마루 끝에 앉아 남은 신발을 마저 신었다. 그러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다. 오빠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시험 공부. 맨날 공부. 너도 곧 중학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오빠처럼 안 살 거야. 놀 거야. 하루 종일 창경원 앞에서 놀 거야. 수호는 대답 대신 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헝클였다. 수연이야. 하지 마 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웃음이 먼저 터져나왔다. 남매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대문을 나섰다. 골목 어귀에는 아침 일찍부터 두부 장수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두 사람을 보고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사이좋게 나가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연이 먼저 저만치 뛰어갔다. 오빠 나 어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거짓말. 진짜야. 오빠도 나중에 보면 알아. 시험지 가져올 거야. 벽에 붙여놓을 거야. 거기 붙이면 아버지 지나가시다 걸리적거려. 안 걸려. 딱 내 눈높이에 붙일 거야. 수연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가방끈을 고쳐맸다. 수호의 손에는 어젯밤 다 풀지 못한 수학 문제집이 들려 있었다. 기말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골목을 벗어날 즈음 수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오빠는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글쎄, 낮잠이나 실컷 자고 싶다. 에이 재미없어. 나랑 창경원 가야지. 아직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시험이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평온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저녁. 좁은 마루방에 밥상이 차려졌다. 보리쌀 섞인 밥에 된장국 그리고 콩나물 무침이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오늘도 늦으신단다. 먼저들 먹자. 수연이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넌 왜 또 골라내니? 콩나물 비린내 나요. 편식하면 키 안 큰다. 수호가 짐짓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오빤 작년까지 당근 안 먹었으면서.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오빠도 편식하면서. 당근은 벌레 색깔이랑 비슷해서 그래. 콩나물도 사람 손가락 같아서 싫어.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문득 손을 뻗어 수연의 볼을 살짝 짚었다. 이 점 봐라. 어릴 때보다 더 진해졌네. 내 외할머니도 여기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단다. 엄마 또 그 얘기. 안 믿어도 좋은 말은 새겨 듣는 거란다. 나중에 크면 알아. 수연은 입을 삐죽였지만 손끝으로 슬며시 자기 볼을 만져보았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국그릇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은 그 뒤로도 종종 그 점을 손끝으로 매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수호는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동생을 놀렸지만 훗날 그 손짓 하나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서가 될지는 그도 알지 못했다. 수연이 재우쳐 물었다. 엄마, 아버지는 요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요즘 일이 좀 많으신가 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주 잠깐 평소와 다른 그늘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밥그릇을 채워주며 화제를 돌렸다. 수연이 넌 창경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데. 수연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오빠가 시험 끝나면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약속했잖아. 지난주에. 손가락까지 걸었잖아. 언제 걸었는데? 저번에 마루에서. 오빠가 까먹은 척하는 거지. 수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시험 끝나면 코끼리 보여줄게. 진짜 코끼리도 있어? 있대. 사람들이 그러던데.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도. 나 원숭이가 밥 먹는 거 보고 싶어. 밥 안 먹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하루 종일 기다릴 거야.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젓가락을 든 채로 벌써 창경원에 가 있는 얼굴이었다. 어머니도 그 모습에 덩달아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그의 여름 수호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기억하게 될 동생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밥상을 물린 뒤 어머니는 라디오 앞에 앉아 다이얼을 돌렸다. 잡음 사이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보다 말이 조금 빠른 듯 했다. 수호는 문제집을 펼쳐놓은 채 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더니 이내 손을 뻗어 스위치를 껐다. 손끝이 아주 짧게 멈칫하는 것을 수호는 문제집 너머로 보았다. 별일 아니겠지. 뭔데요? 아니다. 아무것도. 얼른 자거라. 엄마. 표정이 이상해요. 내가 뭘. 공부나 하려무나. 어머니는 잠든 수연을 안아 이불 위에 눕혔다. 수연이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창경원. 어머니가 그 이마를 쓸어 넘기며 낮게 웃었다. 그 웃음 끝에도 조금 전 라디오를 끄던 손끝의 그늘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수호는 그 그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다시 문제집으로 눈을 돌렸다. 수호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는 문제집을 덮고 자리에 누웠다. 창밖으로 여름밤 특유의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매미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호는 잠결에 그 발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루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38선 쪽이. 아이들 앞에서는 졸음이 더 무거웠다. 수호는 그 대화의 절반도 채 듣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그 방 안의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했다. 콩나물을 골라내는 동생도 시험 걱정을 하는 오빠도 라디오를 끄며 별일 아니라 말하는 어머니.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날 아침이면 이 평온한 여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6월 25세 아침 골목이 술렁였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어른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다. 전쟁이 났다는구먼. 에이 또 무슨 소린가. 지난달에도 그런 소리 있었자는가. 이번엔 다르대. 38선 전체에서 밀고 내려온다는구먼. 설마 여기까지야 오겠나. 사흘이면 정리된다던데. 누가 그래? 라디오에서 그러던데 뭘. 수호는 등굣길에 그 대화를 스쳐 지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만들었다. 뒤따라 나온 수연이 종종 걸음으로 그를 쫓아왔다. 오빠 뭐래?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가자. 근데 왜 걸음이 빨라져? 그냥. 학교 늦을까봐 그렇지. 수연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오빠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손을 붙잡던 감각을 수호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잊지 못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절반 넘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 칠판 앞에 선 선생님도 평소와 다른 낯빛이었다. 오늘은 이만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그 말과 달리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교실 창밖으로 짐을 이고 급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연도 같은 시각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서둘러 하교하는 아이들 틈에 섞여 있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며 다급하게 말했다. 집에 가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 거라. 알겠니? 선생님, 저희 소풍은요? 한 아이가 물었지만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의 등을 떠밀듯 교문 밖으로 내보낼 뿐이었다. 남매는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다. 수연의 신발 주머니가 반쯤 벗겨진 채 손에 들려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다들 뛰어가? 수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동생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자기 것인지 동생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옷가지를 개켜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다. 수호야.
수연이 옷까지 좀 챙겨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옷감을 접다가 자꾸 멈췄다. 수연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 곁을 맴돌았다. 엄마, 우리 어디가? 잠깐 시골 갔다 오는 거야. 학교는요? 며칠만 쉬면 된단다. 창경원은요? 오빠가 데려가 주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옷감을 접었다. 돌아오면 가면 되지. 약속이야? 그럼 약속이지. 수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기가 아끼는 인형을 챙기겠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어머니가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수호는 그런 어머니의 옆얼굴에서 아침에 라디오를 끄던 그 그늘을 다시 보았다. 수호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의 문제집을 챙겨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이내 그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아차렸다. 그는 문제집 대신 여벌옷 몇 벌을 보따리에 눌러 담았다. 밤이 깊어서야 아버지가 흙먼지 묻은 얼굴로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하오. 다들 서둘러 눕게.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심각한가요? 한강 다리도 곧 끊길 거라는 말이 있어. 새벽에 나서야 사람들 틈에 섞여 넘어갈 수 있을게요. 수호랑 수연이는 둘 다 데리고 가야지 별 수 있어. 짐은 최소한으로만 꾸리시오. 먼 데까지 가야 하나요? 일단 남쪽으로 가야지. 어디까지 갈지는 가봐야 알 것 같소. 두 사람의 대화를 수호는 방문 틈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수연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수호는 어둠 속에서 동생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딸이 밝기 전 온 가족이 조용히 일어났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둘러보며 냄비 몇 개와 쌀 한 줌을 보자기에 쌌다. 수연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오빠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그래 가져가. 무겁지 않아? 안 무거워. 내가 들어줄게. 수호는 인형을 받아 자기 보따리 위에 얹었다. 수연이 그제야 안심한 얼굴로 눈을 비볐다. 아버지가 짐을 점검하며 낮게 말했다. 해 뜨기 전에 나서야 한다. 다들 준비됐으면 나오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부뚜막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수호는 그 손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가족은 짐을 이고 진 채 대문을 나섰다. 사방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다. 수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마당에 감나무 늘 앉아 놀던 툇마루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오빠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수호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당연하지. 진짜지? 창경원도 갈 거지? 그래. 코끼리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약속? 약속. 수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었다. 그 짧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수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감나무는 조금씩 작아지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동생의 손을 한 번 더 고쳐 잡았다. 한강 다리 어귀에 이르렀을 때 이미 사람들의 물결이 다리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게를 진 사람 아이를 업은 사람 소달구지를 끄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다. 멀리서 포성이 낮게 울렸다. 수연아, 내 손 놓지 마. 응, 안 놓을 거야. 수호는 동생의 손을 자기 허리춤 옷고름에 단단히 묶었다. 매듭을 2번, 3번 더 조여 확인했다. 오빠 이거 너무 꽉 묶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안 놓쳐.
어머니는 등에 짐을 손에는 이불 보따리를 든 채 앞장서 걸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려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수연이 사람들의 발소리에 놀라 수호의 옷자락을 더 꽉 쥐었다. 인파 속에서 아이 부르는 소리짐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잠시 술렁였지만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밀려갔다. 수호는 수연의 손을 놓칠까봐 걸음마다 힘을 주어 옷고름을 확인했다. 오빠 다리 밑에 물 봐. 무섭다. 보지 마. 앞만 보고 가라. 근데 우리 얼마나 더 가야 돼? 모르겠어.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지. 수연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고 오빠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었다. 다리를 건너는 데만 반나절이 넘게 걸렸다. 다리를 건넌 뒤에도 가족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남쪽으로 향했다. 수호는 다리 끝에 다다라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하루하루 더 위태로워졌다. 멀리서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행렬은 순식간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길가에 몸을 뉘었고 낮이 되면 다시 걸었다. 수연은 지쳐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저 오빠의 손을 꼭 쥔 채 걷고 또 걸었다. 발 뒤꿈치가 까져 걸음이 절뚝거리면서도 수연은 괜찮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업어줄까? 아니야. 나 걸을 수 있어. 힘들면 말해. 오빠도 힘들잖아. 그 말이 오히려 수호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했다. 밤이 되어 길가에 몸을 뉘일 때면 수연은 오빠의 팔을 베고 잠들었다. 수호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경기도의 어느 이름 모를 들녘을 지날 무렵이었다. 하늘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연이 먼저 그 소리를 알아채고 오빠의 손을 잡아당겼다. 오빠 저 소리 뭐야? 글쎄.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비행기다. 행렬 전체에 순식간에 긴장이 번졌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살폈다. 수호는 반사적으로 수연을 자기 등 뒤로 당겨 세웠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수호 자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늘의 점 하나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엎드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수호는 수연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도랑 쪽으로 몸을 숙였다. 수호야. 이쪽으로.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그와 수연 사이에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수연이 겁에 질려 오빠의 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수연이 눈을 질끈 감았다. 땅이 흔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굉음이 터졌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수호는 그 순간에도 손목에 감긴 옷고름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듯 팔에 힘을 주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뒤섞였다. 굉음이 그치기 전 아주 잠깐 이상한 정적이 찾아왔다. 폭발음도 비명도 없이 흙먼지만 부옇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수호는 손목에 감긴 옷고름의 무게를 느꼈다. 그 무게가 수연이 아직 거기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수연아, 괜찮아? 응, 오빠 손 아파. 너무 세게 잡았어. 미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지나갈 거야. 오빠 나 무서워. 내가 있잖아. 눈 뜨지 마. 수호는 소나기에 힘을 조금 풀었다. 수연의 손가락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이었다. 굉음이 다시 터지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인파가 훨씬 더 거세게 밀려들었다. 사방에서 짐을 진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누군가의 고함이 누군가의 울음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게를 진 사내 하나가 수호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 충격에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였다. 손목에 감긴 옷고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매듭이 어긋나는 감각이 손끝을 스쳤다. 오빠.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수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더 세게 잡으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이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등에 진진 보따리가 누군가에게 채여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짧은 순간 손목에 매듭이 풀렸다. 수연아. 손 잡아. 수호는 다시 손을 뻗었다. 손끝에 무언가 스쳤다. 옷자락이었는지 손가락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을 붙잡으려 몸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의 등에 가슴팍을 세게 부딪혔다.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이 꺾였다. 수연아. 다시 손을 뻗었을 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마저 곧 인파에 휩쓸려 사라졌다. 돌아보았을 때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낯선 사람들의 등만 밀려가고 있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다. 수연아. 수연아. 대답은 인파 속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눈을 감았다 뜨면 수연의 손이 다시 자기 손 안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나기에 남은 것은 풀린 옷고름 한 조각뿐이었다. 수호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몇 번이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수연아. 한수연. 목이 터지도록 이름을 불렀지만 인파는 그를 계속 뒤로 밀어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떠밀리다가 그는 결국 넘어졌다. 저만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람들의 물결이 그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비켜요. 애를 찾아야 돼요. 수호는 앞을 가로막은 사람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 역시 자기 가족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호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밀려드는 발길에 몇 번이고 다시 넘어졌다. 손바닥이 돌부리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람들의 등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논두길 위에 홀로 서 있었다. 해가 지도록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수연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은 조용했고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인파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뒤였다. 손목에는 아직 풀린 옷고름 조각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수호는 그 조각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노을이 벌판을 붉게 물들였다가 서서히 어둠에 잠겼다. 그는 그제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제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날 밤부터 수호는 온 길을 되짚어 걸었다. 지나가는 피난민 무리마다 붙잡고 물었다. 혹시 12살짜리 여자아이 못 보셨습니까? 오른쪽 볼에 점이 있는 아이입니다. 저고리에 노란 옷고름을 메고 있었어요. 인형을 안고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모르겠소. 다들 정신이 없어서. 거기 그 벌판 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 들으신 분 없으십니까? 글쎄 워낙 다들 울고불고하니원. 첫날 밤 그는 굉음이 터졌던 들녘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 불에 그을린 짐 보따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수연의 것으로 짐작되는 물건은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인형 하나를 찾아 헤맸다. 풀숲을 손으로 더듬고 도랑 안까지 들여다보았다. 끝내 찾지 못했다.
둘째 날 그는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 근처까지 되짚어 갔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파가 안타까운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다. 학생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한 학생마저 잃어버리네. 다들 남쪽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아이도 그리로 밀려갔을 걸세. 그래도 혹시 이 근처에. 이봐 나도 아들놈을 잃어버렸어. 사흘째 찾고 있네만 다들 그렇게 헤어지는 시절이야. 수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다. 셋째 날 그는 결국 자신이 걸어온 길 위에서 더 이상 아는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수연아, 한수연아.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나만을 붙든 채였다. 그 희망마저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이루지 못했다. 며칠을 더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수호는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채 남쪽으로 떠밀려 갔다. 길에서 만난 다른 피난민들에게 부모와 여동생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모르겠소. 다들 정신이 없어서. 12살 여자아이라 그 나이대 애들이 한둘이라야지. 한 번은 나이 든 사내가 그의 행색을 보고 말을 건넸다. 학생 어디서 왔어? 부모는 헤어졌습니다. 동생도 잃어버리고. 쯧쯧 요즘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나도 아들놈 하나를 다리 근처에서 놓쳤다네. 그 말에 수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았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목에 남은 옷고름 조각이 자꾸만 손끝에 걸렸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품속 깊이 넣어두었다. 남의 집 처마 밑 다리 아래 폐허가 된 창고가 그의 잠자리가 되었다. 어느 밤에는 배고픔에 지쳐 남의 밭에서 몰래 감자 몇 알을 캐 먹다가 밭주인에게 들킬 뻔한 적도 있었다. 거기 누구야? 수호는 캐던 감자를 손에 쥔 채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숨을 헐떡이며 한참을 뛴 뒤에야 걸음을 멈추었다. 손에 쥔 감자 세 알을 흙 묻은 옷자락에 닦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씹어 삼켰다. 눈물인지 흙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른 밤에는 처마 밑에서 밥을 짓던 한 아주머니가 그를 불러 세우기도 했다. 학생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고 가. 주먹밥 하나를 건네받았을 때 수호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삼켰다. 발바닥은 진작에 물집이 터져 굳은 살로 변해 있었다. 신발 밑창은 거의 다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걸으면서도 계속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행여나 그 무리 속에 수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먹고 걷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때부터 조금씩 그를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마을 여기에서 국군 트럭이 그를 붙잡아 세웠다. 학생 몇 살인가? 17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장교는 잠시 그를 훑어보았다. 흙투성이 옷차림과 퀭한 눈 며칠은 굶은 듯한 몰골이었다. 가족을 찾는다고 무작정 걷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은 다들 그런 처지야. 그래도 저는 트럭 짐칸에 자리 있으니 일단 타게. 밥이라도 먹여줄 테니. 트럭 짐칸에는 이미 10여 명의 소년들이 타 있었다. 저마다의 얼굴에 비슷한 피로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한 소년이 곁눈질로 수호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다. 수호는 잠시 망설였다. 여기서 트럭에 오르면 수연을 찾을 길이 영영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더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자네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여기 많네. 일단타게. 수호는 결국 짐칸에 몸을 실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그 길 위 어딘가에 아직 수연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트럭이 어느 임시 막사에 도착하자 장교가 책상을 펴놓고 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한수호입니다. 본적은 서울 종로입니다. 나이는 17입니다. 부모 생사는 수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모릅니다. 헤어졌습니다. 장교는 별다른 표정 없이 그 옆에 짧게 이산이라 적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소년이 나이를 19이라 속여 말하는 것이 들렸다. 그 소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장교는 더 캐묻지 않았다. 자원인지 아닌지 수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다음 줄로 이동하라는 손짓에 다른 또래 소년들처럼 몸을 옮겼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는지도 모른다. 명부 한 줄에 적힌 자기 이름을 그는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는 이제 그가 아는 그 누구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지 않았다. 지급된 것은 제대로 맞지도 않는 군복한 벌과 총 한 자루였다. 소매가 손등을 반쯤 덮을 만큼 컸다. 옆에 있던 소년이 옷깃을 접으며 낮게 투덜거렸다. 이거 누구 옷인지 원. 어깨가 다 흘러내리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수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소매단을 접어 올렸다. 막사 한쪽에 걸린 작은 거울 조각에 문득 자기 모습이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에 낯선 군복을 입은 소년이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이 낯설어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교복을 입고 등굣길을 걷던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총이 낯설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손에 들려있던 것은 수학 문제집이었다. 총의 무게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고쳐 잡았다. 훈련이랄 것도 없이 총을 쏘는 법만 반나절 배운 채 전선으로 향하는 트럭에 실렸다. 교관이 짧게 소리쳤다. 방아쇠는 이렇게 조주는 저 표적을 보고. 다들 잘 봐라. 2번은 안 가르친다. 첫 발을 쏘았을 때 수호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동에 뒤로 넘어질 뻔했다. 옆에 선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나도 그랬어. 다들 처음엔 그래. 몇 번의 사격이 전부였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어깨가 뒤로 크게 밀렸다. 수호는 총을 쥔 손을 내려다보며 그 손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잠시 의심했다. 표적지에는 그가 쏜 총알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교관이 그것을 보고 짧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됐다. 어차피 실전에서 배우는 게 더 많아. 그 말이 오히려 소년들의 얼굴을 더 굳게 만들었다. 옆에 선 소년들도 하나같이 굳은 얼굴로 총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전에서 배운다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수호는 다음 날에야 알게 되었다. 트럭 짐칸 옆자리에 앉은 또래 소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정태식이라고 한다. 너는? 한수호. 어디서 왔어? 종로. 난 대구다. 너 되게 조용하다.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던데. 수호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태식이 옆구리를 툭 치며 물었다. 넌 가족 다 만났어? 수호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아니, 동생이랑 헤어졌어. 어쩌다가? 피난길에 사람들한테 밀려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순간에 놓쳐버렸어. 그랬구나. 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형이랑 헤어졌어. 형이 나 먼저 가라고 뒤따라온다고 했는데
그 뒤로 못 봤어. 어디선가 살아있겠지. 태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으로 자기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짓이 말과는 다른 마음을 하고 있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두 소년의 몸이 함께 흔들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각자가 놓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태식이 짐짓 씩씩한 척 웃어 보였다. 우리 집엔 감나무가 있는데 너희 집도 있어? 있어. 우리 집도. 진짜? 그럼 우리 나중에 감 이야기나 하고 살자. 우리 집 감이 진짜 달아. 가을 되면 우리 엄마가 곶감도 만들어. 수호는 문득 종로의 마당이 떠올랐다. 감나무 아래서 뒤를 돌아보던 수연의 얼굴도. 우리 집 감나무는 여동생이 좋아했어. 늘 그 밑에서 놀았거든. 여동생 이름이 뭔데? 수연이. 12살. 이름 예쁘네. 꼭 다시 만날 거야. 내가 장담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수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해질 무렵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 수호야. 전쟁 끝나면 나 우리 집 데려갈게. 너희 동생도 데려와. 그래.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부딪혔다.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포항 인근 벌판 학도병들은 삽으로 참호를 팠다.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땅을 파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처럼 낮게 울리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휘관이 참호 사이를 오가며 낮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넘어올 수도 있다. 교대로 눈 붙여라. 넘어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소년이 물었다. 지휘관은 대답 없이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고 지나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수호는 삽질을 하며 문득 손바닥에 물집을 내려다보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손에 들려있던 것은 연필이었다. 흙이 손톱 밑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참호가 깊어질수록 어쩐지 마음 한구석은 조금 놓였다. 수호야, 나 무섭다. 태식이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삽질만 계속했다. 땅을 파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잠시 후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은 감나무가 있는데 이맘때면 열매가 열렸을 텐데. 그러게. 전쟁 끝나면 너 우리 집에 놀러와. 대구감이 진짜 달다. 우리 엄마가 곶감도 잘 만들어. 그래 갈게. 약속이다. 약속. 너희 동생도 데려와. 셋이 같이 먹자. 수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태식이 삽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근데 수호야. 나 오늘따라 이상하게 무섭다. 다른 날은 안 그랬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눈 좀 붙여. 그래 그럴지도. 두 소녀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삽질하던 손만 잠시 멈추고 그렇게 약속했다. 태식은 그 뒤로도 한참을 뒤척이다가야 겨우 눈을 붙였다. 동이 트기 전 적의 그림자가 벌판 저편에서 어른거렸다. 지휘관의 낮은 목소리가 참호를 따라 전해졌다. 움직이지 마라. 사격 신호가 있을 때까지. 수호는 총을 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멀리서 그림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새 들리던 벌레 소리마저 어느 순간 뚝 그쳐 있었다. 그 정적이 오히려 소년들의 숨을 더 조여왔다.
태식이 수호의 옷소매를 슬쩍 잡았다가 놓았다. 수호야. 응. 살아서 밥 먹자. 그래. 약속 잊으면 안 돼. 안 잊어. 절대. 태식의 손끝이 총열을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호는 그 떨림을 곁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말도 더하지 못했다. 싸. 누군가 외쳤고 총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수호는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귀가 먹먹했고 손이 제 것 같지 않았다. 눈앞이 흙먼지와 화약 연기로 뿌옇게 흐려졌다. 사방에서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누군가 그의 옆에서 고꾸라지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아군인지 적군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몇 발을 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총구가 튀어오르고 다시 당기기를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 손이 언제쯤 다시 자기 것처럼 느껴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연기가 거친 자리에 낯선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이 총을 쥔 채로 떨리기 시작했다. 옆에서 태식이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수호야. 정신 차려. 계속 쏴야 해. 방금 내가. 생각하지 마. 지금은 생각하면 안 돼. 수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손끝의 떨림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태식의 목소리만이 그를 겨우 현실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태식은 그런 그의 팔을 한 번 더 세게 붙잡았다가 놓고는 다시 자기 총구를 앞으로 겨눴다. 짧은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사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총성도 비명도 잦아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 수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참호 벽에 등을 기댔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태식아. 살았다. 수호는 옆을 돌아보며 태식을 불렀다. 태식아. 대답이 없었다. 태식아. 왜 그래? 야. 수호는 자세를 낮춘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참호 벽에 기댄 태식의 어깨가 이상하게 축 늘어져 있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태식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크게 불렀다. 태식은 참호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가슴께 군복이 검붉게 젖어 있었다. 태식아. 야. 정태식. 수호는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정정만이 돌아왔다. 그는 태식의 어깨를 흔들었다. 몸이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야. 눈 떠봐. 조금 전까지 얘기했잖아. 밥 먹자고 했잖아. 수호는 그 순간 손끝으로 태식의 옷깃을 만지던 손짓을 떠올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는 태식의 뺨을 조심스레 두드려 보았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는 태식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다.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 대구감이 달다며 웃던 얼굴이 이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수호는 태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오히려 그를 더 무너뜨렸다. 그는 태식의 군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다. 형으로 보이는 사람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형 대구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수호는 그것을 다시 조심스레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손끝이 떨렸다. 태식아. 너 감나무 이야기 진심이었지. 수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태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 넘겨주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삽질하며 웃던 소년이 이제는 흙바닥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지휘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짚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수습할 테니 지금은 자리로 돌아가라.
수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태식의 곁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을 놓쳤던 그날과 달리 이번에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 되었다. 비록 그 손의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만 수호는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울음소리마저 포성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는 태식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 손을 놓친 수연의 얼굴과 손을 놓지 못하는 태식의 얼굴이 그 순간 겹쳐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가장 무거운 죄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되뇌었다. 태식에게 하는 말인지 수연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멀리서 다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는 태식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쥐었다가 놓았다. 감 얻어먹으러 갈게. 기다려. 그는 낮게 중얼거리고 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훔치고 그는 다시 참호 벽에 몸을 붙였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참호 밖 어딘가를 향해 다시 몸을 낮췄다. 태식이 앉아있던 자리를 지나칠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야간 짧은 휴식 시간. 부대는 다음 진지로 이동하기 전 잠시 개울가에 머물렀다. 병사들은 저마다 지친 몸을 눕히거나 마른 입술을 개울물로 축였다. 수호는 배낭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폈다. 원래는 학교에서 쓰던 공책에 남은 몇 장을 뜯어 만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듯 연필을 쥐었다. 연필도 태식이 죽기 며칠 전 자기 것을 나눠준 것이었다. 수연아, 오빠다. 그렇게 첫 줄을 쓰고 그는 한참을 멈춰 있었다. 연필심이 종이 위에 작은 자국만 남긴 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주위에서는 다른 병사들의 낮은 숨소리 이따금씩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멀리서 밤새 소리가 났다. 5글자를 쓰는데도 그는 태식과 삽질하던 시간보다 더 긴 침묵을 견뎌야 했다. 쓸 말은 많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에 누운 병사가 잠결에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는 연필 끝을 종이에 대었다가 다시 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뭐라고 써야 하나? 그는 몇 번이나 첫 줄로 되돌아가 그 5글자만 다시 읽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태식의 얼굴을 떠올렸다. 대구감이 달다던 목소리, 감나무 이야기를 하던 옆 얼굴. 태식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그는 손목에 아직 남아있던 옷고름 조각을 꺼내 수첩 옆에 놓았다. 노랗던 색이 이제는 흑빛으로 발해 있었다. 그것을 보며 겨우 다시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이 먼저 담겼다. 손을 놓쳐서 미안하다는 말. 다시 찾으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수연아, 오빠가 손을 놓쳤어. 그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잡으려고 했는데 손끝에 스치기만 하고 놓쳐버렸어. 그 뒤로 사흘을 되짚어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 미안하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옷고름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었다. 오빠가 그때 손을 조금만 더 세게 잡았더라면. 매일 밤 그 생각을 해. 태식의 이야기도 짧게 적었다. 좋은 친구를 잃었다는 말, 그 친구도 대구에 가족이 있었다는 말. 수연아, 오빠 친구 중에 태식이라고 있었어.
너보다 형이니까 아마 좋아했을 거야. 감나무 얘기를 좋아하는 애였는데 이제 못 만나. 그 친구 목까지 오빠가 살아야 할 것 같아. 창경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적었다. 코끼리를 보여주겠다던 그 말이 이제는 지킬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연필을 쥔 손이 몇 번이고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다짐이 이어졌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말이 정말 지킬 수 있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살아 돌아가 너를 찾겠다. 창경원에 데려가 주기로 한 약속 꼭 지키겠다. 코끼리도 원숭이도 다 보여줄게. 내 새끼손가락 걸었던 거 오빠 잊지 않았다. 그날 새벽 감나무 앞에서. 어디에 있든 오빠가 꼭 찾을게. 살아만 있어줘.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그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는 편지를 다 쓴 뒤에도 한참을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는 손끝으로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그 다짐들이 종이에 더 깊이 새겨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편지를 접어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목고름 조각도 함께 넣었다. 그것이 그가 그날 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손으로 가슴께를 한번 눌러보았다. 종이의 감촉이 그를 조금 진정시켰다. 옆에 누워있던 병사 하나가 잠결에 물었다. 뭐 하는 거야? 안 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편지야? 누구한테 쓴 건데?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다. 동생. 그 병사는 더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수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거면 됐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짧게나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감나무 아래 서 있는 수연을 보았다. 다음 날 새벽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수호는 편지를 품은 채 참호를 뛰쳐나갔다. 총성과 포성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편지를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수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근처 지휘소에 편지를 붙일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저 혹시 편지를 붙일 수 있습니까? 군사 우편이야 있지 주소만 있으면. 어디로 보낼 건데? 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주소란에 적을 이름이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다. 병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더는 캐묻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오게. 수호는 편지를 다시 품속에 넣었다. 그 깨달음은 총알보다 더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무게를 애써 밀어냈다. 그럼에도 그는 그날의 전투를 끝까지 버텨냈다. 포탄이 근처에 떨어질 때마다 그는 반사적으로 가슴께를 손으로 감쌌다. 편지가 젖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지키려는 몸짓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총성이 잦아들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하나둘 참호 밖으로 몸을 일으켰다. 수호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가슴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손으로 눌러 확인했다. 다행히 무사했다. 살았구나. 옆에 있던 병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서로를 축하하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확인될 뿐이었다. 저 멀리 들것에 실려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수호는 그 대열 속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가 속했던 부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살아남은 이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휘관이 살아남은 인원을 모아 다시 정렬시켰다. 원 소속 부대로는 못 돌아간다. 여기서 재편성한다. 수호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 다시 섞여 서야 했다.
그의 품속에는 여전히 붙이지 못한 편지만 남아 있었다. 전선은 계속 이동했고 수호는 새로운 부대에 편입되어 또 다른 전투들을 치러냈다. 새로운 소대원 하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너 혼자야? 친한 사람 없어? 있었어. 지금은 없어.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몇 번이고 태식의 이름을 부를 뻔했다. 감나무 이야기를 다시 나눌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새삼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전투도 그 어떤 얼굴도 태식을 잃던 그날의 기억만큼 선명하게 남지는 않았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더 바뀌고서야 그는 마침내 총성이 그치는 날을 맞이했다. 1953년 여름 정전 소식이 전해졌다. 참호 안에 있던 병사들 사이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정전이래. 정전이 됐대. 누군가 소리쳤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지만 수호는 쉽게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가슴께의 편지를 손으로 눌러보며 생각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찾아야 할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다. 수호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버스에서 내려 종로로 향하는 길, 그의 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가슴께의 편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길가에 늘어선 상점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는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골목 초입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3년 전 새벽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그 골목이었다. 골목 어귀의 두부 장수 종소리도 낯익은 담벼락도 그대로였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종로의 골목은 예전 모습을 조금 잃은 채 그대로 있었다. 몇몇 집은 무너진 자리에 새로 지어져 있었고 낯선 얼굴들이 그 사이를 오갔다. 마당의 감나무도 텐마루도 그 자리에 있었다. 대문은 반쯤 열린 채였다. 그는 조심스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세숫대야가 놓여있던 수도가도 밥상이 차려지던 마루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수연이 없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새끼손가락을 걸었던 그 자리였다. 수연아. 그는 낮게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대답이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인 것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수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루를 향해 다가갔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호니? 어머니. 어머니와의 재회는 눈물로 이어졌다.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한참을 흐느꼈다. 어머니는 그날 흩어진 뒤 피난지에서 아버지와 다시 만났다고 했다. 수호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채우지 못한 빈자리가 있었다. 수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가 문득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지고 거칠어졌다는 걸 느꼈다. 새해 사이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이 앉아있던 밥상 자리에 이제 두 자리만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으로 옷고름만 만지작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피난지에서 옮문병으로 오래 앓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당신 마지막까지 수연이 이름을 불렀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수연이가 문 앞에 온 것 같다고 자꾸 그러셨어. 그랬어요. 수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 다른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 역시 그날 이후 수연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수연이는 정말 아무 소식도 없나요? 없다. 나도 찾을 만큼 찾아봤는데 이상가족 찾는 사무소에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저도 벽보를 붙여볼게요. 그래 그러자. 함께 찾자.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밥상 앞에서 잊지도 않은 수연의 몫을 무의식 중에 덜어놓곤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수호는 붓과 종이를 사러 나갔다. 수호는 이상가족을 찾는 벽보에 수연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적어 붙였다.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기도 했다. 12살 1950년 6월 피난길 경기도 인근에서 헤어짐. 오른쪽 볼에 작은 점이 있음. 저고리에 노란 옷고름. 전신주마다. 시장 담벼락마다 비슷한 벽보들이 붙었다가 비바람에 찢겨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는 그때마다 새 종이를 구해 다시 써붙였다. 한 번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끼며 찾아간 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마주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힘없이 돌아섰다. 그런 헛걸음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붓끝으로 수연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는 그 아이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답은 오지 않았다. 벽보의 종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빛이 바랬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는 끝내 수연을 다시 보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웠다. 수호는 그런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매일 밤 손을 잡아드렸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수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연이 만나거든 미안했다고 꼭. 어머니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손을 꽉 잡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챙겼더라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놓친 거예요. 제가 그 손을 놓쳤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수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아니다. 그건 아무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렇게 모질었던 거야. 어머니. 수호야. 내 말 잘 들어라. 너는 손 놓은 거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밀어낸 거야. 네가 놓은 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 둘을 갈라놓은 거다. 그러니 너는 그만 죄스러워해도 된다. 수호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는 끝까지 붙잡은 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수호는 홀로 종로에 집을 지켰다. 이제 그는 홀로 동생을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말은 그러나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다시 수십 년이 걸렸다. 세월이 흘러 수호는 혼인했고 몇 해 뒤 어린 딸이 생겼다. 딸이 5살 되던 봄 아이는 그림책에서 코끼리를 보더니 졸라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코끼리 보고 싶어요. 창경원 데려가 주세요. 수호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딸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창경원 코끼리 우리 앞에서 딸은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다. 아버지 진짜 있어요. 진짜 코끼리예요. 수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딸의 웃음소리 위로 30여 년 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싶었던 또 다른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안 와요? 아니다. 간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수호는 코끼리도 원숭이도 딸에게 다 보여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끝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이 다시 흘러 딸이 12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생일상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딸이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손짓이 낯설 만큼 익숙했다. 수호는 젓가락을 든 채 그대로 멈췄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다. 수호는 대답 대신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볼에 점은 없었지만 웃을 때 입을 가리는 그 손짓만큼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저 나이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수연의 나이와 같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리다. 그는 마당으로 나와 감나무 대신 낯선 집 담벼락에 등을 기댔다. 숨을 몇 번 크게 몰아쉬었다. 12살. 그 숫자 하나가 30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1983년 여름 텔레비전에서 낯선 소식이 흘러나왔다.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특별 방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에는 자기 이름과 사연을 적은 종이를 든 사람들이 방송국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호는 그 화면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여보 저거. 아내가 조심스레 그를 불렀다. 수호는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편지와 옷고름 조각을 꺼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첫 차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방송국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적은 종이판을 목에 걸고 서 있었다. 수호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구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한수연 1938년생 1950년 6월 피난길 경기도 인근에서 오빠 한수호와 헤어짐. 오른쪽 볼의 점. 살아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 종이를 목에 걸고 인파 속에 섰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이름과 곡소리 같은 외침이 뒤섞였다. 영자야. 내가 네 오빠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여기저기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이 보였다. 수호는 그 틈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었다. 혹시나 누군가 자신의 종이를 보고 다가와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호는 사흘을 내리 방송국 앞에 서 있었다. 밤이 되면 근처 여관에서 쪽잠을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종이판을 목에 건 채로 몇 시간이고 서서 지나가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저기 혹시 이 아이 아세요? 그는 지나가는 나이 든 여성들을 붙잡고 몇 번이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글쎄요 모르겠는데. 방송국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이름들이 붙고 또 지워졌다. 수호는 그 게시판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며 수연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이름은 없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방송국 안내소에 다가가 편지를 조심스레 꺼내 보였다. 저 이 편지를 혹시 어디로 보내면 될지 아십니까? 동생한테 쓴 건데. 안내소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답했다. 주소가 있으셔야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호는 그 말에 조용히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다. 그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이곳은 사람을 찾아주는 곳이지 편지를 대신 붙여주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수연을 찾지 못하는 한 이 편지는 이곳에서도 붙일 수 없는 편지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게시판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무거운 걸음으로 여의도를 떠났다. 그의 방송은 몇 달을 이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호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 쪽을 떠올렸다. 못 찾았다는 것은 그에게 더 이상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찾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뒤로도 세월은 계속 흘러갔다. 딸은 자라 시집을 갔고 손주가 태어났다. 명절이면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녔고 그 소리에 수호는 종종 옛 골목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그는 그 사이 흰머리가 늘고 허리가 굽었지만 8월이 되면 언제나 포항행 버스에 올랐다. 처음엔 아내가 나중에는 자식들이 만류했지만 언젠가부터 그저 배웅만 할 뿐이었다. 아버지 올해도 가세요? 가야지.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다, 혼자 가야 하는 곳이야. 거기 뭐가 있는데요, 아버지? 옛날에 두고 온 게 있다. 그 짧은 대답 앞에서 자식들도 더는 묻지 않게 되었다. 다만 막내딸만이 언젠가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본 적이 있다고 형제들에게 조용히 귀띔한 적이 있었다. 아무도 그 수첩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끝내 묻지 못했다. 그 벌판은 그가 처음 총을 들고 사람을 잃은 자리였고 태식을 떠나보낸 자리였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동시에 그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사람들은 왜 하필 포항이냐고 물었지만 수호에게 그 질문은 애초에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수연을 놓친 그 논두길은 이제 찾을 수도 없이 변해버렸지만 이 벌판만큼은 그가 17이던 그 여름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태식과 나란히 삽질하던 그 흙총을 처음 쥐었던 그 손의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남아있는 수연의 얼굴까지. 이 벌판에서는 그 셋이 한자리에 겹쳐졌다. 그는 그곳에서만큼은 아직 17살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벌판 어귀를 향해 걸었다. 지팡이를 짚은 걸음이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방향만큼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벌판 어귀에 다다르자 마른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만큼은 7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듯 했다. 길가에서 마주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도와드릴까? 괜찮네. 늘 다니던 길이야.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노인의 확고한 걸음걸이에 더는 묻지 않았다. 수호는 벌판 초입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전에 참호가 있던 자리를 가늠해 보았다.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몸은 정확히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수호는 벌판 어귀에 앉아 낡은 편지를 꺼냈다. 70년이 지나도록 붙이지 못한 그 편지는 이제 종이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종이가 닳아 반쯤 찢어져 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펴서 다시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수연아, 오빠다. 손을 놓쳐서 미안하다. 떨리는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 내려가던 그는 문득 옆에 함께 넣어두었던 낡은 옷고름 조각을 손끝으로 만졌다. 70년의 세월에도 그것은 여전히 그의 품속에 있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제는 종이보다 얇아져 있었다. 창경원에 데려가 주기로 한 약속 꼭 지키겠다. 그는 그 문장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결국 수연에게는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다. 대신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서야 했던 어느 봄날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그 편지를 실패한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70년 동안 놓지 않았던 마음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 끝을 흔들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러 바람을 막았다. 70년 전 그 손끝의 감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벌판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70년 전 태식과 나란히 삽질을 하던 자리에 이제는 마른 풀만 무성했다. 태식아, 나 아직 여기 온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감 아직도 못 얻어먹었다. 너희 집 감나무는 아직 있으려나. 나도 우리 집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손주까지 봤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풀 한 줄기를 손끝으로 매만졌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살아서 감 먹자고. 나 혼자 살아서 그 약속은 못 지켰다. 미안하다, 태식아. 저 멀리 벌판 끝에서 아이들 몇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70년 전 이곳에서 사라진 두 소년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수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문득 옅게 웃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얘기 우리 손주들한테도 좀 해줄까 싶다. 감나무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다고. 수호는 편지를 다시 무릎 위로 가져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에 떨림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자리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향해 조용히 웃어 보였다. 수연아, 오빠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애들도 다 착하게 컸고 손주도 셋이나 봤다. 그러니 너도 어디에 있든. 그는 말을 다 잊지 못했다. 대신 오래도록 벌판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그저 바람 탓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참 뒤 그는 다시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그러셨다. 나더러 손 놓은 거 아니라고. 나도 이제는 그 말을 믿어보려고 한다. 오빠가 다는 못 지켰어도 편지는 매년 이렇게 다시 읽는다. 그거라도 하는 거다, 수연아. 그는 손끝으로 편지에 접힌 자국을 오래도록 쓸어내렸다. 예전처럼 온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죄책감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그가 평생 함께 걸어온 조용한 동행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어 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멀리서 버스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벌판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태식과 나란히 삽질하던 자리 수연을 향해 손을 뻗던 그 여름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이 벌판을. 내년에 또 올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다시 그를 태우고 떠날 때까지 그는 벌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람이 마른 풀을 흔들었다. 70년 전 그날처럼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 있었다. 버스가 벌판을 벗어날 때까지 그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호는 90을 넘긴 나이가 되었다.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손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매년 8월이 되면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낡은 가방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빛이 바랜 노란 옷고름 조각이 들어 있었다. 포항으로 향하는 완행버스. 창가 두 번째 자리.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자리만큼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이제 그 길은 잃어버린 하루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 수연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러 가는 길이었다. 손주들은 종종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해마다 그 먼 곳까지 가시느냐고. 수호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다. 거기 두고 온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편지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 있었다. 주소는 여전히 없었다. 받을 사람도 끝내 찾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련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호에게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사랑의 방식이었다. 오늘도 8월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한 노인의 품속에는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남아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학도병들과 이산가족들의 역사적 사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허구입니다. 징집 과정 전투의 참혹함, 피난길의 혼란 그리고 끝내 서로를 찾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했지만 등장하는 인물과 구체적인 사건은 실존 인물이나 실제 사연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를 살아낸 누군가의 마음을 상상하며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이름 하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전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수호가 끝내 붙이지 못했던 편지처럼 세상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리움과 기다림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 땅에는 그 시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호와 같은 나이로 총을 들어야 했던 그 수많은 학도병들, 그리고 이름 없이 싸우고 돌아오신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께는 깊은 감사와 애도를,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견뎌낸 모든 분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밤마다 이런 이야기 오솔에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